일상 속 정말 흔하게 겪는 임대차 분쟁, 속 시원한 해결법을 찾아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계약 기간 중 또는 만료 시에 자주 발생하는 갈등들, 김미경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 우리 모두의 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려면 일단은 편안한 집이 우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집이 아닐 때 그래서 종종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최근 임대차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임대차 계약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간략한 내용의 대체로 한 장짜리죠. 그러한 계약서 작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해서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입주 전에 인테리어 기간이나 청소를 위한 기간을 임대차 기간에 포함시킬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테리어를 해둔 부동산을 임차했을 때나 아니면 사용 중에 부동산의 일부를 훼손했을 때 원상회복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임차인이 아주 소규모 수선을 하려고 할 때 어느 범위까지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내용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필요한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게 되면 분쟁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통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다 보니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서로 소통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이제 진행되는 경우에도 소통할 일이 거의 없죠. 그리고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뭔가 작은 문제를 발견했을 때도 이걸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통 부족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소통이 원활하다면 그 손해의 확대를 막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원활한 해결책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임대차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최근에 임대차 관련 법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근데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임대차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임대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임대차 기간 중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6개월 전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 회사와도 가깝고 집도 깔끔해 보여 별 고민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문제는 입주 후에 발생했습니다.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난 건데요. 환기도 해보고 곰팡이 제거제도 썼지만 한 번 핀 곰팡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수리를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B씨는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며 수리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습기, 결로, 건물 노후화 등 곰팡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사례처럼 이제 곰팡이나 이런 임차한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걸 수리해야 되는 의무는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네. 임대인에게는 일단 임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네. 네,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네.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해도 파손도 임대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곰팡이가 생긴 것은 별 비용 없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라고 보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사용했는데 곰팡이가 생겼다면 임대차 목적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이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곰팡이가 생겼다면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24시간 동안 여러 개의 가습기를 틀어두고 환기를 하지 않아서 곰팡이가 생겼다면 그건 이건 임차인의 잘못으로 문제죠. 인한 것이기 네. 때문에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런데 이런 수선의 의무가 전세냐 월세냐 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맞는 네. 말일까요? 저도 들어봤는데요. 네. 흔히 형광등 같은 간단한 소모품 교체의 경우에 월세는 매번 월세를 내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줘야 하고 또 전세는 임차인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저도 들어봤는데요. 네.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서 임차인의 수선 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선 의무는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이고요.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앞서 들으신 것처럼 별 비용 없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사소한 문제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외에는 임대인이 수선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사소한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수선 의무에 대한 그런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해두는 것이 좋겠죠. 이 사소한 정도가 대체 어디까지인지가 조금 헷갈릴 것 같기도 하는데 뭐 네, 어쨌든 맞습니다. 전 월세에 따라서 수리 의무가 달라진다. 이건 좀 잘못된 네, 정보가 그건 같네요. 잘못된 정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수리할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 귀찮아서 뭐 차일, 피일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임대인에게 아무리 수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손해가 확대됐다면 그 확대된 손해는 임대인이 배상할 필요가 없겠죠. 임차인에게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건물주가 건물 누수를 모두 책임지기로 특약을 했는데 그 임차인이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손해가 커졌습니다. 네. 이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주가 누수로 인한 손해를 모두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손해의 75%만 배상해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도 꽤 크네요. 네. 뭐 확대된 손해가 적었겠죠. 네. 네. 이 경우에도 건물주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도 부동산에 수리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해서 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바로 통지를 해야겠군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음에도 거부를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리가 필요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걸 알리고 수리 요청을 했음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자기 비용으로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인 경우에는 월세에서 차감을 하고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비슷한 사안에서 수리가 필요한데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먼저 집을 수리하고 그 수리비에 상당하는 월세를 공제를 계속하면서 2번 이상 월세를 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법원은 임대인으로부터 수리 비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월세에서 수리비를 공제했고 이로 인해서 월세를 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수리할 때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겠죠. 이런 경우 임차인은 수리가 필요한 상황을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견적서도 잘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그 수리를 요청한 사실을 증거로 남기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전세의 경우에는 월세처럼 차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별도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임대인이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주를 하는 동안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해 뒀다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그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서 수리비를 같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끝까지 수리를 해주지 않는데 내가 수리를 하기는 싫다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리를 하고 사용을 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지는 임차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요. 임차 주택을 나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 유 씨, 이직을 위해 5년간 거주하던 전셋집을 나가기로 결정한 뒤로 임대인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기 도래 전 해지라는 이유로 중개 부수를 제외한 보증금만 반환하겠다고 하는데요. 맞는 건가요? 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나가는 경우에 관행상 대부분 이제 보면은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의 이런 중개 보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죠. 저도 이런 경우 많이 봤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변호사님? 네, 우선 처음부터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 유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나갈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전 퇴고를 수용하면서 그 대가로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고 네. 임차인이 이를 수용해서 합의가 되는 셈입니다. 법적으로 이때 중개보수를 누가 지급해야 되냐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는 것인가와 관련된 쟁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묵시적 갱신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네, 처음에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해서 거주를 하다가 계속 거주할지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이 2년이 경과한 경우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맞아요. 네, 이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 후에 나간다면 이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중개보수를 누가 낼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주택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죠. 네. 그러면 임차인은 그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인이 그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나가라라고 하면 나는 2년까지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간 네. 겁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임차인이 나가고 싶으면 네.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나는 나가겠다 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 만료 전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중개보수에 대한 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임차인은 2년까지 살겠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2년이 경과하고 나가면 또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보수 논의가 필요 없습니다. 경과하고 나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군요.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임대차 분쟁 관련 마지막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와 이사를 준비 중이던 D 씨. 어느 날 임대인 G 씨가 퇴거 전 집 상태를 보고 싶다며 임차인 D 씨의 집을 찾아왔는데요. 강마루 바닥 곳곳에 찍힌 자국을 보고선 티 안 나게 수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동종 강마루는 이미 단종된 지 오랜데요. 임대인 G 씨는 다른 강마루로 부분 시공하면 차이가 심하다며 전세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자, 전세나 이렇게 월세가 끝나는 시점에 도배, 장판 등 이런 수리나 원상복구 범위를 놓고 임대인과 또 임차인 간의 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근데 변호사님, 특히 강마루 같은 경우는 말만 강마루지 뭐 살짝 떨어뜨렸는데 바닥이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뭐만 이렇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생활 흠집들. 아, 이런 것까지 전부 임차인이 원상 복구를 해놔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이런 분쟁은 이사하시면서 한 번쯤은 겪는 너무 흔한 맞아요. 일이죠. 네. 그런데 일단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본인이 살던 집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그대로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 범위가 문제잖아요. 네. 아무리 조심하고 살아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집이 일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그 훼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에 만약 그 마루가 찍힌 정도가 자연적 마모를 넘어선다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인정돼서 임차인이 배상을 해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임대인은 전체 보수를 요구하고 임차인은 부분 보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루의 부분 교체를 할 경우에 교체를 하면 그 즉시는 처음 상태와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달라 보이겠죠. 그럼요. 그렇지만 유사한 재료를 사용한다면 보수 후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외관상 별다른 차이 없이 유사하게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분 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또 법원은 미관상의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전체 보수를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라고도 판결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미리 사진을 좀 찍어 놓으면 그래도 도움이 되겠죠, 선생님? 큰 도움이 되죠. 무조건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그런 사진 찍는 게 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보증금을 반환을 좀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많죠.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원상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나갔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중에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 보증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회복 전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에 얼마나 큰 비용이 들지 알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전문가의 견적에 따른 비용을 빼고 나머지 보증금만 반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했는데도 임대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죠. 근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했다고 판단이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되고 그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사 가는 날 서로 얼굴을 이렇게 좀 원치 않지만 붉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원상복구 분쟁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우리가 어떤 조치를 미리 해놓으면 좋을까요? 네, 가장 좋은 건 이제 입주 시에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자세한 합의를 하시고 이걸 미리? 계약서에 기재를 해두는 겁니다. 근데 계약서에 기재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분명할 수도 있고 해석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초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나중엔 또 싸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당시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활히 소통한다면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리 꼼꼼하게 촬영을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모든 분쟁은 소통 부족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꼼꼼하게,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충분하게 소통하셔서 큰 갈등 없이 원만한 해결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미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